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오시는 아주 에너지 넘치시는 분입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네, 지난주에 머리를 깎고 왔잖아요. 네, 블루클럽 비공식 홍보대사 안진걸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블루클럽 모르고 있죠? 이렇게 예. 홍보해 주는지. 모르죠 그분들. 한 번 깎을 때 8,000원, 네. 10번 깎으면 한 번은 공짜. 네, 너무 마음이 설레. 지금 제가 9번 깎았어요. 아이고, 한 번만 더 깎으면 네. 공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자랄 때 막 기분이 좋죠. 이제. 기분이 좀. 예. 그리고 어제 우리 지난주에도 이 책 갖고 왔는데 오! 추미애 장관님이 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마음이 비슷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오마이 TV를 보고 꺼내신 게 아닐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오마이 TV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본회의장에서 아니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거 보셨고, 예.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윤석열 씨나 나경원 씨 등에 대한 고발이 많이 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네. 뭐 방상훈 씨라든지 네. 추미애 장관님이 그 고발을 하신 분은 평소에도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걸 예, 소장을 저를 인지하고 계시는. 예. 예, 한번 웃어봤고요. 네. 이거 우리 또 책을 또 한 거 더 가지고 오셨네요.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조희영 교육감 정책보좌관도 하셨던 네. 이분이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정책의 성과도 네. 짚고 그다음에 한계도 짚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이랑 부동산 문제, 검찰 문제, 언론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이 네 개가 참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영국에서 이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잠시 들고 들고 오셨고요. 와봤습니다. 네. 피켓 우리 이제 오랜만에 또 피켓도 한번 봐야죠. 오늘 아침도 좀 정신 바짝 차리게. 정의경 연대 등에 대한 조선일보 가짜뉴스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여러 번 고발했는데 네. 조선일보를 여러분 우리가 고 장자연 사건, 고 이미라님 사건, 고 장자연님 사건 외에도 10건 정도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고 장자연님 사건, 고 이미라님 사건 다 누가 덮었느냐? 검찰이 덮었습니다. 특히 고 이미라님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이고 수사 책임자 윤대진 1차장이었습니다. 봐주기 기소했다는 의혹이 아주 이제 많이 제기됐는데요. 네. 그 후로 윤석열은 겁도 없이 또 방상훈을 비밀 독대했죠. 비밀 독대 전후에서 조선일보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고 이미라님 사건 같은 경우는 봐주기 기소가 됐고 나머지 대부분 사건 아예 기소가 안 됐습니다. 방시 일가들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일 윤석열 징계가 열리는데 징계 사유로 반드시 이게 추가돼야 된다. 네. 이 하나만으로도 파면이나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세상에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고 온갖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온 방상훈 회장을 비밀 독대했다. 그 후로 조선일보 관련 사건들이 수사도 기소도 안 되고 있다. 네. 심지어 이미 봐주기 기소까지 되겠다. 이건 파면이나 해임을 넘어서요. 네. 직무유기 같은 것으로 엄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주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좀 끼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어제, 그러니까 지금은 좀 700명대로 좀 줄어들었지만 오늘 어제 아침에 1000명이 넘어가지고 어제 아침에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와서 이제 멘탈이 붕괴된 걸 넘어서 골반 붕괴, 골붕이라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문제가 될까봐 골반을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멘붕을 넘어서 골반을 붕괴시켜서 집콕. 맞아요. 멘붕, 골붕, 집콕 이 3단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민생 문제를 연구하니까 이렇게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집콕할 때 주로 IPTV나 케이블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거 예를 들면 뭐 한시적으로 2주일이라도 좀 50%라도 할인해주고 이렇게 집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통신재벌 3사, 케이블 방송, IPTV. 특히 IPTV와 통신 3사는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온라인 콘텐츠 회사나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 지금 모두 잘 되잖아요. 네. 제발 좀 고통 분담 좀 합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분담을 더 많은 이윤을 노리는 마음이야 기업이. 네. 뭐 주주들이 더 배당도 해줘도 다 이해됩니다. 어. 임직원들이 고액 연봉도 가져가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거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 사회성이 있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소비자로서 그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국민들이 힘들 때는 무슨 회사가 힘들어질 정도로 베풀어라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채부자 때 교훈처럼 흉년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라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면 집코가 계신 국민들에게 우리가 통신비라도 방송비라도 유료 방송비라도 줄여드리겠다. 네. 조금이라도 할인해 주면 얼마 좋습니까? 작은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이 전국에 속출하고 있는데 네. 재벌 대기업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통신 3사도 하나도 안 했죠. 은행들, 금융기관들 이자로만 작년 한 해 수입이 40조가 넘었는데요. 아직도 이자 줄여줬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지금 화제가 된 법안이 이동주원 법안인데요. 민주당 이분이 이제 중소상공인 단체 출신인데 영업 정지에는 이제 드디어 저희가 제안했던 게 입법이 됐습니다, 여러분. 법은 통과 안 했는데요. 영업 정지 동안에는 임대료도 정지. 영업이 제한되면 네. 임대료도 50% 가까이 제한. 대신에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 대출 그렇게 되면 또 원리금 상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도 자동으로 원리금 상환이 중단. 그러니까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유예되는 거죠. 유예로. 근데 세입자가 매출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건물주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물론 내가 건물주면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이제 존 롤스가 정의론에 썼을 때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무지의 베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베일을 쓰고 그 이슈를 접해보면 그게 가장 정의나 공정에 가깝다는 건데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을 떠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세입자인데 분명히 그 건물을 빌릴 때 돈을 낼 때는 왜 돈을 내냐면 그 건물을 빌려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 그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서 이익을 내서 임대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를 사용하여 수익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여 임대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 수익이 안 됐잖아요. 영업 정지는 뭐냐면 수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용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라면 당연히 임대료는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 잘못도 아니고 국가가 방해해서 강제로 문을 닫게 했으니까. 그럼 건물주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대출금도 대출 끼고 건물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에는. 그리고 연말에 정부가 예를 들면 어쨌든 자기 건물을 큰 돈 주고 샀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깎아주면 100만 원을 깎아준다 그러면 연말에 법인소득세나 임대소득세에서 50%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10명한테 100만 원씩 깎아줬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1000만 원이면 연말에 500만 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나 임대소득세 낼 때 그걸 깎아주니까 실제로 이제 건물주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이거 통과돼야 되는. 이제 통과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필리버스터 이거 정말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줄여서 필버라고 하던데 제가 이 필버를 해석해서 필요 없는 버티기. 아니 공수처법, 국정원법 이런 법들은요. 지금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 이런 법들은 권력기관들의 그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대북전단 무분별한 살포로 일부 대한민국의 극우 단체들의 밥벌이로 악용되고 심지어 그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겠어요. 공포를 느끼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금지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필버 아주 필요 없는 버티기를 하는데 어제 180표로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종료가 돼야 돼. 근데 왜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되냐면요. 국회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본회의를 열고 있는 동안에 상임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집중해라는 거거든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임위나 이런 건 물론 이제 엉뚱한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성한 본회의장에는 국민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계속 토론하고 심의해서 법이든 예산이든 어떤 결의안이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고 예산안이 있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해라는 건데 이해가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다가 막 다 상임위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본회의장 할 때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저번에 홍익표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는데 3명 앉았더군요. 3명 새벽에. 결국 뭐 진짜 하나만 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해야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오늘로 4일째 그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고 있어요. 국회 본청 앞에서. 네. 제가 첫날 갔다 왔는데 다들 고령이시고 또 그 유가족들로 얼마나 그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분들입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라는 자가 지나가다가 때밀이들 아니냐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니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도움을 안 줄 수는 있잖아요. 네. 어쩌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성의 국가인데 그래도 모욕은 하지 말고 조롱은 하지 마라.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배를 너무 많이 보나 봐요. 그리고 일배형 조롱, 일배형 모욕을 너무 일삼는데 때밀이들이 뭡니까 그 유가족들한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또 대한매체에 잡힌 거예요. 정규 매체에 잡히지도 않아요. 서울의 소리에서 찍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우리 박지훈 기자님도 취재 가셨나요? 우리 오마이에서도? 저희는 생중계하지 않았나요? 저희는 저기가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못 가고. 여러분 인력 부족. 오마이 TV 인력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 풀 취재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들어가. 그렇죠. 풀 취재했답니다. 풀 취재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매체. 그래서 그것도 서울의 소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요즘 서울의 소리 잘 나갑니다. 응징 언론 백은정 대표님 포함한. 네. 자, 지금 여러분 인력이 그래도 부족해서 오마이 TV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오마이 클럽. 저는 이미 10년 넘게 10만인 클럽. 해주시고요. 10만인 클럽. 전화번호가 아래에 있습니다. 010-3279-3818. 화면 아래에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좋습니다, 보이고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했는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이것도 오늘 밤에 종료가 되면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상임위도 열리게 될 텐데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민생 얘기,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이것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메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동영상 제목까지 달아갖고 왔어요. 네. 저번에 윤석열, 윤희숙 남매 큰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들이다 해서 굉장히 지금 오마이TV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아주 많이 들어요. 이번에는 윤석열, 유승민 형제 큰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낼 사람들이다. 큰일 낼 사람들. 이미 큰일 여러 번 내는데 아니 성이 계속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유승민, 윤희숙. 아니 윤석열, 윤희숙, 윤석열, 유승민. 비슷한 느낌. 이름도 비슷하고 성도 비슷하고. 네.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올린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제목의 내용이었고 니가 가라 화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는 굉장히 경멸과 조롱을 담는 그렇죠. 제목 자체가 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에 가서 임대주택 좀 들여다보면서 했던 발언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런 정치권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계속해서 이거를 물고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자, 아까 이제 하던 말씀 마무리하면 어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사일지 이낙연 대표님 어저께 반드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하셔서 그 약속 믿고 호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법 이 2개, 그다음에 박터큰 방지법 이 3개는 이제 연내 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해충돌 방지법이잖아요. 박터큰. 여러분 박터큰이 또 한겨레 신문 오수근 기자님은 1억이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는데 제가 지금 내일까지는 윤석열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윤석열 4차 고발 내일 윤석열 사퇴 촉구 서울 쪽 시민단체들 범시민단체 시국선언 요까지 집중한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박덕금 나경원에 대한 대응을 재개합니다. 아유 바쁘세요? 아주 바쁘죠. 좀 딱 끝나자마자 또 삼성생명 암 환자들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삼성이 지금 암보험금을 안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공고를 다 받아들여서 안보험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네. 삼성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으로 만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급 공고도 했고 기간 경고까지 했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 좀 이따 한번 하는 거로 하고요. 예. 제가 열받아갖고 주말에 제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인데 나쁜 놈들만 보면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네. 자다가도 이제 막 벌떡벌떡 깨는데 이제 나경원, 뭐 윤석열, 박덕흠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잠자기 전에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 생각 안 하는데 유승민 씨가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거예요. 자, 대통령 발언이 이런 거잖아요. 당장 집값이 너무 비싸서 또는 주택 공급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참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나 집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래서 그 공공임대 주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변창흠과 김현미 이제 장관 그다음에 네, 내정자 변창흠 내정자 함께 네. 임대주택을 방문해가지고 공공임대 주택이죠. LH가 만든 곳이니까 어떻게 돼 있고 상황이 어떤지 봐야죠. 살만한지 네. 국민 대통령 당연히 그걸 살펴봐야죠. 그럼요. 옛날 뭐 쪽방이라든지 지옥고라고 해서 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룸도 사실은 혼자 살기엔 쾌적한 원룸이 많긴 해요. 그래도 임대주택을 원룸으로만 제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좁기 때문에 최소 10평에서 20평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재밌는 게 혼자 사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10평도 임대료나 관리비가 많이 나오면 싫다. 네. 6평이면 된다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거기 살다 보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조건을 어쩔 수 맞추는 건데 가서 보니까 괜찮네. 요 정도면. 근데 변창흠 내정자가 침대 2층 침대로 하면 아이 둘까지 해서 4인이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이 넷까지 살 수 있네. 아이고 좋네. 맞장구가 아니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데 저는 물론 변창흠 내정자가 불필요하게 너무 좁은 곳에서 4명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명까지 사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SNS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자랐을 때 생각해 보면 10평 남지단 집에서 우리 4식구도 심지어 저희는 5식구가 거기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다 살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네, 그럼요. 시대가 발전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인용, 3인용 임대주택인데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이거였지. 일시적으로는 돈을 더 모아서 더 큰 평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사러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는 4인 가구까지도 뭐 예를 들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하다거나 거기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거나 아니면 그게 옳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 조건에서도 2인 3인용인데 한시적으로는 4인까지 살 수 있겠군요. 이제 변창흠 장관이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변창흠 그런 거잖아요. 그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가 많으면 좁은 집이 굉장히 비좁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중에 큰 집을 옮길 때 임대주택이나 집을 살려고 할 때 잠시 임대료나 월세나 또는 관리비를 아끼려고 어쩔 수 없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런 작은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사 가려면 기본적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그다음에 이사비 이런 게 다 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비까지 가급적이면 작은 집에서 조금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쓰러워요.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큰 평수에서 좀 더 쾌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포한 이야기였는데 그 좁은 데서 13평 실제로는 근데 거기가 이제 21평이에요. 공급 면적 21평이고 전용 면적이 13평이라는 거죠. 20평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13평 또 20평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13평이라고 오딩한 것도 좀 잘못된 오딩이죠. 전달 잘못된 전용 면적이 건데. 그거는 다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그냥 합쳐 얘기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공용 면적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8평, 20평쯤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4인 가구가 못 살 집은 아닙니다. 자, 이 팩트 체크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차라리 그냥 그래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라. 본인들도 다 공약이었거든요. 안철수도 공약, 유승민 씨도 공약이었고. 그렇더라고요. 공약이었으니까 많이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두 가지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주거는
자기 집을 반드시 사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요즘 이제 1, 2인 가구가 벌써 60%입니다. 60%나 되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또 1, 2인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네. 뭐 죽어서 집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집을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이제 딩크족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족 형태도 있으니까요. 네. 또 1, 2인 가구 입장에서는 굳이 집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임대에 살아도 충분하다고 이제 좀 작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집은 필요 없고 쫓겨나지 않는 민간 임대차는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쫓겨나다 겨우 이제 4년 늘어났지만 4년 지나면 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막 네. 폭등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집 좀 임대주택 좀 많이 지어달라는 게 우리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 집 없는 국민의 여론 딱 두 가지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려서 내가 집을 사게 해주든지 네. 아니면 그래 나는 어차피 집은 안 살 거야. 뭘로 집을 그렇게 아웅바둥해 하면서 차라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 대통령께서는 13평으로 4인 이야기했는데 4인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13평은 너무 작고 거기는 1, 2인용이나 2, 3인용에 적정하고 4인 가구나 5인 가구한테는 일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용 면적까지 해서는 20평에 30평 사이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지어라. 간 김에 그거 보셨으니까 더 지어내라. 네. 지금 요즘에 시민단체들이 임대주택 2배 지금부터 임대주택을 2배를 더 짓자라는 캠페인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그렇죠. 근데 니는 자가에 살면서 우리 국민들은 임대주택으로 가서 다 살아라는 것이냐? 심지어는 유승민께서 네가 가라 공공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네. 마치 굉장히 경멸과 혐오와 뭔가 결핍의 그런 상징적인 단어로 쓴 거거든요. 가기 싫은데 너가 가라 이런 거잖아요. 네. 아주 험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라.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폄훼하는 그게 명백 폄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그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경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기사가 된다니 그 보통 그 농객들 글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만큼 주목받고 계신 거예요. 장관님 뭐글 올리면 뭐 기사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주목이 아니라 하도 유승민한테 받아서. 근데 안철수 씨는 더 나빴어요. 테이블에 뭐 600평에서 그건 경호동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이용을 한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네. 자기 집은 그럼 뭐 국가가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은 자기 돈으로 경호동만 국가가 구입을 해서 주변에 경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원들이 상주해야 되니까. 그럼요. 경호원들이. 아니 그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마치 무슨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방궁 그런 악역처럼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저질입니다. 저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산적인 논의나 어떤 우리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그런 셈법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문재인 비판을 위한 문재인이 싫으니까 현 정부 싫으니까 무조건 비판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임대주택 그렇게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기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 실제로 막 몇십 대, 몇백 대일까지 하는 임대주택이 많아요. 역세권 청년 임대도 그렇고요. 그렇죠. 좋은 서울형 자리나. 임대주택이 시프트잖아요. 20년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20년 안 쫓겨나니까 제가 지금 시프트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공공임대주택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시프트 공공임대주택은 너무 인기가 많아요. 경쟁률 몇십 대, 몇백 대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간 김에 잘 갔다. 근데 지금 그 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질 좋고 괜찮은 저렴한 엄청 사람들이 줄 섰는 거 아니야. 더 지어라.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 더 지어라. 이러면 이렇게 논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임대주택 말고도 그렇게 좀 평수는 낮지만 저렴하게 자기 집을 갖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도 더 내놔라. 이러면 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저렴한 작은 평수에 쾌적하고 깨끗한 집 분양 주택 분양이잖아요. 임대주택 아니에요. 그것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물론 앞으로도 그 정부 대책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집을 살 사람들은 좀 저렴하고 쾌적한 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이죠. 쉽게 말해서 변창흠 내정자가 이야기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도 좋습니다. 토지값이 빠지니까 주택만 사니까 싸게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이러면 그렇게 논쟁을 하면 이러면 청와대도 이렇게 하겠죠. 정말 귀한 지적이었다. 임대주택 2배로 더 짓겠다. 시민단체들도 지금 캠페인 하는데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뭐 한매조건부 분양주택 대폭 늘리겠다. 네. 집값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네. 자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쨌든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막 3채, 4채, 10채씩 갖고 있는데 네. 요놈들한테 세금 더 물려가지고 집을 매물로 내놓고 하겠다. 그러면 집값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유승민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님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논쟁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생산적인 논쟁이 안 돼요. 정말 저질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가라 공공임대가 뭡니까? 아하. 정말 공공임대 주택 사는 사람들 뭔가 정말 문제 있어서 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아주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 가보면요, 자기 집 사는 거 싫어서 온 사람도 많고요. 네. 집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나중에 더 큰 평수나 더 큰 평수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시골의 전원주택으로 가서 살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다 옛날 같이 그 극빈층만 모아놓고 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그건 네. 옛날에 국민임대라고 그랬는데 영구임대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서울형 임대주택 시프트를 만든 게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전 시장이었어요. 당시에 본인들도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네. 본인들이 한 것은 다 좋고 문재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고 이러니까 국민의 짐소리, 국민의 암소리 듣는 아까 정찬민 의원 용인에서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필수처에도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네. 지역 시민단체들이 막 규탄성문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 관역단한테 때밀이라는 말을 막말하더니 유승민과 안철수는 네가 가라 공공임대 너는 600평에서 살면서 네가 13평에 살아봐라. 그게 무슨 폭력입니까? 그러니까 이 참 정말로 말씀하셨듯이 질이 너무 낮은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지금 뭐 대선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표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인기가 올라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따뜻한 네. 보수를 지향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보장을 넓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그러게요. 대한 반감으로 그 정권이 싫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한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도 네. 다르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늘어놓으면 본인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안철수가 대통령인 당신은 600 몇 평에서 퇴임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13평 이야기냐 그러면 유승민 같은 사람 나서서 안철수 대표님 그것은 논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1, 2인 가구, 2, 3인 가구, 3, 4인 가구 입장에서는 10평에서 20평, 10평에서 25평 공공임대주택도 절실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공공임대주택 힘을 실어준 건 잘한 겁니다. 네. 오히려 더 늘려라고 우리가 함께 주장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유승민은 뜨는 거죠.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자세인 것이고. 그렇죠. 네가 정말 제가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봤어요. 네. 정말 네가 가라 공공임대로 써놨어요. 그래요. 딱 그렇게 네, 돼 있고. 수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한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공약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소형 신축에 나왔냐면요. 네. 바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하. 예전에는 임대주택 시프트만 해도 평수가 넓었어요. 네, 중산층들한테. 네. 그러니까 많이 못 들어가요. 이 소형 평수라면 두 가지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30평짜리 임대주택이다 쳐요. 네. 그러면 한 가구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15평으로 두 개를 지면 두 가구가 들어가니까 더 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평수가 작잖아요. 요즘은 1, 2인 가구나 3, 4인 가구, 1, 2인 가구나 2, 3인 가구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평수 작은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일단 관리비가 덜 나오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환경 아하. 문제 때문에도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네. 임대료, 월세, 보증금, 관리비가 다 작은 평수니까 당연히 덜 나오죠. 그래서 그걸 아예 선호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나는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나중에 돈 아껴서 더 큰 평수로 옮겨야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형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 아니 15년째 무주택자라 집주인에게 전화 오면 밥이 넘어가진다 했는데 제2의 윤희숙이죠. 알고 봤더니 서울 반포에 예. 전세 사는데 전세금이 26억이에요. 예, 상가도 세 채나 있죠. 아, 세 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이 그 동네 국민의힘 당 분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유발하는데 예. 나경원 씨, 이혜훈 씨, 유승민 씨, 네. 그다음에 윤희숙 씨 정말 아. 이 사람들 너무하는 것 같아요. 윤희숙 씨가 원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집 두 채 임대인이었으면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에는 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네. 왜 그거 말 안 하냐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번에 맨날 우리 재연하잖아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입니다. 1초가 안 걸립니다. 1초가.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입니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네. 자기가 임차인인데 임차인도 임대차 3법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이나 사과나 네.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 3법만 계속 구매하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예. 이 사람들아 내가 한번 당신이랑 소리 지르고 싶어. 이 추운 겨울에 코로나19에 만약에 그 법 없었으면 지금 세입자들 다 길거리에 앉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더 전월세 난 생기고 전국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추운 겨울에. 네. 근데 이 법 때문에 최근에 계약한 사람은 최대 4년. 네. 지금 살고 계신 최근 분은 이제 계약 네. 기간이 거의 최근에 끝난 사람들은 2년 더. 최대 2년을 네. 그거 살 수 있는 거 얼마 숨통이 이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사례나 그런 모습들만 가져가서 보도가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논평을 내고 하면서 이용하고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말장난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전세 매물이 많았던 좀 괜찮은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네.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거기서 더 살고 싶어 했던 세입자들이 2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저기 세입자 보기가 늘어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팩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온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세입자가 그 집에 살면서 또 다른 집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갑자기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절대 팩트가 아니고요. 네. 두 번째, 매물이 없다. 당연하죠. 그 아파트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1년 전에 매물이 뭐 전체 뭐 50개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기사 많이 봤죠. 시가 말랐다 전세 매물. 네, 네. 아니 그 아파트는 다 늘어났는데 당연히 다만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자기 집을 사서 나가는 세입자가 있을 거예요. 개 중에 몇 명은. 네. 그럼 그것만 매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법 때문에 안 쫓겨나고 더 살게 됐으니까 조금 주변에 전세 매물 중에 괜찮다는 데는 예를 들면 다른 동네 사람들 와서 살펴보니까 네, 누구는 봤더니 와서 줄 서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임대차 3법 때문에 마치 전월세 난이 생긴 것처럼 거짓말하는 언론도 웃기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무슨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네. 최근에 보여진 행보로는 대권은커녕 그다음에 국회의원은커녕 네. 심지어 공인으로서의 자격도 의심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 검찰총장커녕 검사의 자격도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국민에 대한 봉사 마인드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도 공무원 마인드도 없어 보이는 윤석열 씨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윤석열과 윤희숙 전태일 정신을 들먹이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한. 예, 그때 깜짝 놀랐죠. 윤석열, 윤희숙 남매 큰일 낼 사람들에서 우리 오마이 TV 올라가서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윤석열, 유승민, 니은은 빠졌지만, 근데 어감 비슷합니다. 윤석열, 유승민. 윤석열, 유승민 형제 정말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사회격자 약자들 보호하고 응원하는 앞장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금 니가라고 공공임대로 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굉장히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고발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윤석열 총장. 지금 뭐 벌써 여러 번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나경원도 이렇게 또 추억의 피켓 나경원 여러분 오랜만에 보네요. 잊지 말자 박덕급 나경원. 예. 내일 윤석열 징계 절차 혹시 마무리되면 제가 네. 수요일부터는 다시 박덕급과 나경원 의원. 예. 네. 엄청난 대응과 고발 추가 고발과 퇴출 운동에 돌입할 것이고요. 네. 윤석열 씨는 지금 벌써 3번 제가 이렇게 고발하고 왔습니다. 이제 손이 2개니까 2개만 보여드리고요. 네. 자,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했었는데요. 네. 오늘 또 오늘 뭘 또 1시 반 고발하십니까? 예. 윤석열에 대한 4차 고발을 촛불 시민단체들 하는데요. 자, 4차 고발. 그 황당한 김봉현 양주접대 사건. 자, 뭐 정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별짓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소 안 하려고. 정말 대한민국 검사들이 한 불기소 세트 99만 원 99만 9천 원 대유행어가 나왔는데요. 너무 네. 황당하죠. 그래서 그것은 뇌물죄로도 수사도 하지 않고 김영법으로도 봐준 겁니다. 이중으로 네. 봐준 거죠. 뇌물죄들 빼주고 뇌물죄가 더 김영법 크죠. 사실은 빼주고. 보면은 예. 꼭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검사들을 뇌물죄로 고발해놨는데 네. 이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이 사람들 봐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직무유기다. 네. 술 접대, 그러니까 뇌물 접대 김인환법 위반 혐의가 노무한 검사 2명을 빼준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사 1명에 대해서 뇌물죄는 뺐는데 그분은 직무유기로. 그다음에 아. 판사님들의 정보를 형식적으로는 그 표에는 37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37명이 나와 있는데 네.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저번에 제가 나왔고 100명 정도 되셨다 그랬는데 그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이게 기보고까지 있었던 걸 봤을 때 37명으로 그쳤겠느냐. 민감한 재판에서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어서 제가 이제 100명이라고 했던 겁니다. 숫자를 제가 착각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문건은 윤석열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 그래서 우리 오마이뉴스가 용감하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한 그 원문 보도는 네. 37명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만 기보고란 말까지 있는 걸 봤을 때 다른 판사들에 대한 사찰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네. 고발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법사에서 공수처가 통과될 때 네.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살짝 난동비슷한 걸 벌였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이게 근데 저는 언론들이 너무 웃긴 게 네. 윤호중 이분도 윤씨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왼손으로 이렇게 두드렸다고. 네. 단상을. 예. 자,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그거 찍었잖아요. 네, 네. 의사복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있었는데 네. 뺏어갔죠. 조영원 대표 와가지고 막 팔 잡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렸죠. 예. 근데 의사봉을 주워서 줘가지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어서 떨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왼손으로 한 걸로 저는 네,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했는데 네. 다수 언론에 예. 주먹으로 쳤다 이렇게. 의사봉으로 쳤죠, 왼손으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언론이 불씨를 받는 겁니다. 조금만 하기면 될 텐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사봉으로 치게 돼 있는데 네. 손으로 쳤으니까 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 보면 슬로우 동영상 보면 네. 옆에 있는 직원이 조영 등이 뺏어간 의사봉을 주워서 윤호중한테 줍니다. 오른손은 잡혀 있는데 왼손으로 줍니다. 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없이 주먹으로 쳤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도가 또 있었군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요즘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저한테 제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짜 뉴스다 하면서 고발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시민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고발하면 하루에 10번씩 고발해야 된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아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그만큼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가짜인지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윤석열 씨 4차 고발 사퇴 촉구 4차 고발이 있고요. 내일은 국회 앞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촉구단체들 모여서 윤석열 사퇴 촉구 시국선에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 시국선은 대단했잖아요. 뭐 카톨릭, 기독교, 그다음에
아니 가톨릭,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 엄불교, 천도교,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각 대학 민주동문회, 보통 각 대학 민주동문회는 큰일 있을 때만 성명을 내거든요. 평소에 다 생활이다 보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단국대, 중앙대, 부산 지역 민주동문회, 전북 지역 민주동문회. 근데 이렇게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전국 교수 연구자들 시국선언 있었죠. 영호남 시민단체 시국선언 있었죠. 네. 충청권 시민단체 시국선언 있었습니다. 내일은 범수도권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 네. 검찰 개혁과 윤석열 사퇴 촉구,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중대재해법하고 택배법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시국선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SNS나 이런 데 보면 다 올라져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힘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게 중요해 보이고요. 온라인 촛불 혁명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요. 최근에 양상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어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얼마 전에 또 기독교 평신도들, 카톨릭 평신도들도 수천 명이 따로 사제 수녀님 말고 평신도들도 따로 또 시국선언을 했거든요. 수천 명이서.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진행이 되는데 10일에 있었다가 결론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열리잖아요. 여기서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 분석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박정 기자님.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글쎄요, 정직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직이 만약에 된다면, 정직으로 끝나게 된다면 직을 그냥 정지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총장 직무를 못하지만 다른 대행이 와서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윤 총장이 뒤에서 수렴첨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대검 차장이 개업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윤석열 바로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고요. 그래서 해임 결정이 나오는 게 검찰 개혁이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나은 게 아닌 이런 목소리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징계의 결정을 좀 봐야겠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 방실과의 사건들을 봐주게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해임 결정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해임을 넘어서 공수처에 저희들이 고발하면 저는 이건 기소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방상훈을 만났잖아요. 2018년 겨울한 2019년 봄에 만난 거로 지금 뉴스타파 보도랑 다 종합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나 또 저희 주변에 탐사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전후에서 조선일보의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과 비리가 명백한데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고이미라는 사건은 이미 봐주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전후해서 조선을 만든 모든 사건들이 다 특히 제일 확실한 것이 방정호가 갑질한 사건입니다. 그때 운전기사들을 회사가 뽑은 운전기사고 회사 차량이 회사에 월급을 받는 사람을 자기 집에서 개인 비서관처럼 부려먹었거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불법이고 배임과 횡령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는 회사 돈을 자기 비서관 급여를 주는 거에 빼돌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당시 TV조선 사장이었잖아요. 방상훈의 둘째 아들. 그런데 방상훈하고 윤석열 만난 다음에 처음에는 수사를 하는 척하더니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잊혀지길 바라는 거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건 윤석열이 방상훈 일당을 일가를 봐주게 한 거로 작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1년도에 변호사 시절에 태평양에 있었고 태평양이 방상훈의 좋은 범죄 범죄는 다 나쁘지만 아주 질이 나쁜 범죄인 탈세 사건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 특수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중앙지검 시절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로펌에서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친분도 쌓아왔는데 계속해서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이 빗발치고 당시만 해도 고 이미라님 사건, 고 장자님 사건, 그다음에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에 TV조선 일각에서 그걸 방해한 사건이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던 때입니다. 안 만나야죠. 아니면 정말 만날 일 있으면 뭐 언론사주들과 뭐 예를 들면 여론 수렴이다 그러면
검찰청으로 초대를 하거나 자기가 언론사에 가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비밀리 만났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뭔가 음습한 거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그리고 왜 한겨레 사장님 안 만나고 오마이뉴스 사장님 안 만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장만 만납니까? 회장만 만납니까? 뭘 잘 보이려고 뭘 거래하려고? 그런 것 자체가 민주주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공직자의 투명성,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내일 이 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이니까 징계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주신 삼성생명 관련돼서 제가 이제 또 11시 반에 네. 요 방송 끝나자마자 11시 반에 강남의 삼성그룹 본관이 모여 있잖아요. 본사들이. 예. 삼성생명 본사에 오늘이면 337일째일 겁니다. 그 암 환자 4분이 네.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노숙 농성을. 근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놨어요. 지지방문도 못 가게 해놨는데 네. 거기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었어요. 암보험 가입자들이에요. 네. 마치 암 걸리면 다 와서 다 처리해 줄 것처럼 약속했고 약간에도 암 관련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더 흥미로운 게 슬프고도 흥미로운 게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출신도 계세요. 본인들이 보험 전문가들이에요. 예. 당연히 근데 혹시 암 걸릴지 모르니까 암 보험이 괜찮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들고 권유하고. 근데 실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아유. 수백 명이 더 걸렸겠죠. 네. 근데 암 보험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는 요양병원 입원비라고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 입원비가 암 치료비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약관에도 그런 말이 없고요. 네. 자, 우리가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 지인들 암 수술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입원을 시키죠. 병원에서. 네. 주로 우리가 큰 병원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원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암수를 한 다음에 항암 치료. 이제 장기간 항암 치료 필요한데 네. 입원을 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4일,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 나가달라 그럽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그러면 몸이 지금도 안 좋은데요. 계속 치료받아야 되네 그러면 인근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통원 치료해라 그럽니다. 아예 그렇게 공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 하는 식으로 과정처럼 그러니까 돼 있네요. 암 치료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말이 요양병원이어서 요양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암 수술했던 병원의 인근에 가서 네.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예를 들면 집에서 치료를. 다니면 너무 멀고 그렇죠. 또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 테니까 네. 또 요양병원이니까 병원은 병원이니까 요양병원에서 또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서 네, 관리가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네. 수술 받았던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계속 항암 치료를 후속 치료해야 되니까 관련 치료. 이건 누가 봐도 암 관련 치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한 병원에서 권고해서 가는 겁니다. 나가라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요양병원 입원비라는 이유만으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계속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감원에서도 네.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암보험금을 안 줬던 생명보험회사들한테 다 지급 공고를 했더니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만 무려 40%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는 거죠? 뭘 믿고 버티나요? 삼성 힘을 믿고 버티는 삼성의 거죠. 이재용 씨가 삼성이 거듭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네.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너무 들면 서운하니까 윤석열도 잠시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1년 가까이 일반 건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암 환자들이세요. 암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암 수술 받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 입원료 많이 나오니까 보험료 청구했더니 갑자기 거부하는 거예요. 암 치료비가 아니라고. 아니 그게 요양병원에 놀러 갔습니까? 암 치료 받으러 갔지? 그게 암 치료비지 뭐가 암 치료비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암 치료도 아닌데 가서 보험금을 청구했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다른 병으로 갔다가 아니 암도 아닌데 일종의 이제 넓은 의미의 부당 청구가 있을 수 있죠. 그건 거절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다 상식적으로 거절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암 수술 증명을 대고 그다음에 실제 병원에서 한 3일 입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요양병원으로 간 게 확인되면 그건 암 치료비가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급 공고했는데 삼성생명 거부. 그래서 금감원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기간 경고까지 했습니다. 중징계예요. 기간 경고는. 예. 신규 사업에 진출도 못해요. 예를 들면 당분간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 같은 데는 그 계열사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정말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멀쩡한 대기업으로 네. 거듭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노조 존중, 노조를 존중하겠다는 약속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삼성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가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이분들 지금 투쟁 연대하는 분들은 이재용이 구속돼야 정신 차린다. 빨리 구속돼야 된다. 원래 구속이 돼야 될 범죄였고 또 구속이 돼야 정신 차릴 거다 하면서 지금 강력히 투쟁하고 있는데 오늘 11시 반에도 1. 안보험금 지급해라. 네. 그다음에 농성이 지금 1년째 돼가니까 지금 엄청 추운데 오늘도 추운데요. 1년 돼가는데 그거 빨리 해결해라. 두 번째 이재용을 구속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재용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 심하지 않냐. 네. 근데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지금 다 구속돼서 오랫동안 장기간 수용 생활했을 텐데 중간에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항소심에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더 무거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거기서 약간 봐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그룹의 피해자들 오늘 다 모여가지고 안보험금 지급해라. 이재용의 죗값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룹 총수가 또 구속 수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의견까지 존중하겠는데 그를 위해서도 최소한 국민들하고 재판부에게 안보만자들 이렇게 생고생 시키는 일은 반성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삼성생명이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최근에도 무슨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글로벌 대기업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그늘진 모습, 이게 삼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삼성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문제는 벌써 1년이나 끌어왔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맞습니다.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오늘로 336일째네요. 아 예. 저 이제 앱 잡아왔는데 네. 11시 반부터 하니까 좀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또 가야 될 상황입니다. 와, 그래서 오늘 바쁘십니다. 정말 정리를 해보면 네. 지난주에 했던 윤석열, 윤희숙 남매 네. 어떤 사람들은 김종인은 큰일날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큰일날 사람들이고요. 네. 오늘 다시 윤석열, 윤승민 형제 네. 큰일날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큰일날 사람들입니다. 큰일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적 공간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민주주의적 통제, 네. 국민에 대한 봉사, 사회경제 약자들의 편에 서는 그런 따뜻한 보수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따뜻한 보수는 멀었다는 힘이 생각이 셀수록 듭니다. 권력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오늘 검찰권 남용 윤석열 씨. 네.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남발한 유승민 씨, 안철수 씨. 대우각성 촉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계 은퇴하십시오. 그따위 자세로는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가 가라. 공공임대가 뭡니까? 네가 가라. 정계 은퇴. 유승민 씨. 네. 안진걸 소장님이 따끔하게 페북에 글 쓰면 바로 기사화되는. 그래. 네. 신기했습니다. 물론 언론이 주목하고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주목받고 있는 안진걸 소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외면해서 안 되는 것들,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 우리 안진걸 소장이 힘내서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안진걸 소장 이 추운 겨울날 또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박수로 힘내시라고 저희 안진걸 소장이 응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삼성생명 안보험 지급 촉구 집회, 네. 1시 반에 윤석열 4차 고발 및 사퇴 촉구 촛불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3시에 시사타파 TV 출연 우리 오마이TV의 선의 경쟁자 그 다음에 4시 반에 국회 안에 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하는 분들 응원 방문 겸 잠시 한시적 농성 동참. 그다음에 저녁 6시 15분에는 KBS 주진우 라이브 방송 출연. 아이고 매니저가 있어야겠네요. 바쁩니다. 매니저가 있어야 정신없습니다. 매니저. 고용 창출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돈은 안 돼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